인데요. 그래서 이맘때 가스 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를 위해 가스기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땐 적어도 사흘 전에 가스 마감 조처를 신청해야 하고 이사 당일엔 가스기기 철거와 설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정부의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담은 비리 대책을 25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있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 치러진 금융공기업들과 주요 대기업의 입사시험에 취업준비생 10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고용 한파 속 취업 전쟁에 내몰린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했다며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약 가입국이 아닌 중국도 함께 거론해 군비 경쟁과 신냉전 촉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음주운전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만 하루 평균 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직도 일상화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못 잡는 것은 물론 차량까지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성호 기자입니다. 인도로 돌진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거의 한 달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22살 윤창호 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압수를 해가지고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방침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의 사고를 내거나 3년 안에 3번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형 기준상 음주 사망 사고는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상해의 95%, 사망사고의 77%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보복이나 협박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도로 위에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은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의 일상까지 무너뜨립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날 그 사고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른바 고속도로 벤츠 역주행 사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들이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5달 만에 구속됐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미칠 거 아닙니까? 늘 들어 누가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모르고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닙니다. 아들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식당도 지워버리고요. 우리 며느라이는 그 당시 정신적인 충격을 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도 좀 받고 이래. 음악인을 꿈꾸며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했던 김신영 씨. 지난해 3월 만취한 현역 군인이 몰던 차가 김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 1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저한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진짜 못했죠. 저희 남편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할 거랑 일요일 아침 9시에 누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보다 아빠를 찾는 아이를 보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아이는 계속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오지 않는다는 사실만 좀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죠. 한 달째 의식불명인 윤창호 씨. 가족들은 아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체온은 아직 이렇게 좀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손 이렇게 만지고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싶고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벌써 3번째 국회를 찾았습니다. 창호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비단 창호를 위한 일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윤창호법이 제정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 거고. 음주운전, 누군가에겐 순간의 실수지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겐 평생의 고통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과 정기 실태조사 등의 대책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협의를 거쳐 25일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있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보수 언론의 기사를 청탁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비판한 건데요. 당시 한국은행은 6차례에 걸쳐 금리를 계속 내렸는데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용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5년 3월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했습니다.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직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 문제를 사전 논의한 사실이 안 수석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정 부위원장은 안 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면서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 씨에게 이미 넘겼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고 이모 씨는 같은 신문의 경제부 차장급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자 이름으로 2015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정 부위원장은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를 50bp, 즉 0.5%포인트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안 수석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실제로 한은은 같은 달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고 석 달 뒤 0.25%포인트를 더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여러 경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 정권 실세의 외압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한국은행 독립성이 훼손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정부 측으로부터 기사 청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용원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 당시 가계부채가 폭증했죠. 이어서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을 하고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격파해야 합니다.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전 부총리가 이주열 하는 총재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한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총리하고 동행해서 외국 출장하고 갔다 오면 금리 떨어진다. 지금 알아서 막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제가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한은은 박근혜 정부 시절 6차례 기준금리를 낮춰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뒷받침했고 같은 기간 가계부채도 325조 원 폭증해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쉽게 안 줄고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범 수석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이 청와대와 정부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정청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의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하겠다며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정상을 만나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촉진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취업준비생에게는 그야말로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금융공기업과 주요 대기업의 입사 시험이 이틀 동안 치러졌는데 몇십 대 1 또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으려는 취업준비생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입사 시험을 치른 이들을 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공통필기 시험인 직무적성검사 현장. 닫혔던 교문이 열리자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험 관련돼서 이제 직무별로 이제 똑같고 이제 보는 게 언어랑 수리랑 추리랑 그 부분 이제 보는 게. 오늘 시험은 어땠어요? 오늘 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쉬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집에 있는 거다 쉬었던 것 같아요. 지난 8월 삼성이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밝히면서 업계에선 이번 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붙어야죠, 그냥 무조건.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친구, 그러니까 압박감?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박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들은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어제 하루 일제히 필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한 번의 시험 기회가 아쉬운 수험생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많이 아까웠죠. 왜냐하면은 서류 합격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서류 합격한 것들끼리 겹쳐버리니까 많이 아쉬웠죠. 주말 사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 가뜩이나 부진한 고용 상황에 어두운 경제 전망이 이어지면서 수험생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뭐 나오면서 들으니까 원래보다 다 뽑는다는데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 거 보면 찾아찾아 내년에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더라도 더 많이 뽑는다고 알려진 쪽으로 지원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업계에선 하반기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체감 실업률은 갈수록 악화하며 고용 한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자신의 보험 지식을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0수억 원을 챙긴 보험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험금과 합의금 액수를 키우려고 다인승 차량에 가족까지 태웠다고 합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차선 2개를 한 번에 변경해 끼어듭니다. 직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합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앞으로 이번엔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실선을 넘어 끼어듭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다름 아닌 보험 설계사.
보험 사기는 통상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타내지만 이들은 가해 차량이 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책임 비율을 따지면 어쨌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보험 지식을 사기에 이용한 건데 특히 탑승한 인원이 많을수록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다인승 차량에 가족과 지인까지 태워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등 24명이 최근 6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받아낸 보험금은 18억 원. 이들이 낸 고의 사고가 약 300차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한 번에 600만 원씩 챙긴 셈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어떤 편취해서 나누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더불어서 혼자 하다 보면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의 어떤 감시망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네. 보험 사기로 적발된 보험 설계사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만 1,055명. 최근 금감원이 인지해 조사 중인 건만 1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최근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장애 학생 부모는 아이를 전학시킬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고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특수학교가 부족하다는 건데 새 학교를 짓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주민 40만 명이 사는 구에 특수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곳에 사는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찾아 10km씩 떨어진 학교를 다닙니다.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애가 학교에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학교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게 하루에 한 2시간 반에서 거의 4시간까지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2012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지역에 특수학교를 지으라고 권고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땅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달갑지 않아 하고 나도 안 좋게 생각을 했지. 어떻게 좀 뭐랄까 좀 다른 좀 신선한 이런 장소로 실증이 나지. 구청은 미온적인 태도라 일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돼야 될 땅을 좀 내놓고 우리랑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되지 안 되는 땅들만 계속 내놔서 9번 지금 10번 계속 가는 거예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8개 구에는 이렇게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땅을 확보한다 해도 학교를 짓는 과정도 못지않게 험난합니다. 2020년 특수학교가 개교할 예정인 용인시 유방동. 주민들은 특수학교를 지으려면 인근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 좀 되면은 길이 좀 넓어지면 생활하기가 다 좋죠. 너머로 길 계속 사고 나간다는 말도 있고 그거 바라는 거죠. 서울 강남구에 들어설 특수학교 역시 인근 주민들이 주변 토지 용도 변경과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마음이 돌아서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어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보낼 데가 없어. 어디를 보내라는 건지 그럼.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명이 넘지만 학교는 176곳뿐. 한 학교에 장애 학생 500명이 넘게 다녀야 하는 열악한 현실이 폭행과 학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어제 경남 김해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4살짜리 아이와 14살 누나가 숨지고 10대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이들은 고려인 후손이었는데 한국에 일하러 온 부모를 따라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 4층 원룸 건물이 불길에 뒤덮입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차량 7대가 불에 탔습니다. 출을 옆에 저 승용차하고 사이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 벌써 그때는 이미 불이 천장 다 타고 막 파도처럼 막. 사상자 가운데 4명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4살 막내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화상이 심한 14살 누나는 병원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3남매 중 나머지 12살 남자아이와 12살 사촌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4세입니다. 부모와 이종사촌인 어른 3명이 취업비자로 입국해 생활비를 아끼려고 한 집에서 어른 3명, 아이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른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이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깐 시장 보러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애들끼리만 있은 걸로 알고 있고 한국말을 불이야라는 소리를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불이 난 원룸은 외벽과 1층 천장이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돼 있었고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도 없었습니다. 외장재가 전면 한 곳만 그 대리석이고 나머지 3면이 그 불에 아주 취약한 드라이비트입니다. 플라스틱 그 천장으로 그 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역시 그 화재에 취약해서. 화재의 허술한 건물에서 난 불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가족들의 꿈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전국 7개 도시에서 열린 2018 퀴어 문화 축제가 오늘 광주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9년째 치러지고 있는 행사지만 올해도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폭력으로 얼룩진 모습이었습니다. 퀴어 축제가 남긴 과제들, 김채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전국 7개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시민들의 연대도 늘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에게는 우리 지역에서도 성소수자가 살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기도 하고. 일부 격렬한 반대도 잇따랐습니다. 고성과 욕설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인천축제는 무산됐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이 축제 참가자들을 조사했더니 98%가 현장에서 비하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32%는 신체적 폭력, 15%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싸대기를 맞은 분도 계세요. 너가 사탄이다. 집에 가라. 참가자 10명 중 7명꼴로 우울 증상이 나타났고 66%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나이대 사람들의 우울 증상과 비교할 수 있는데 3배 이상 높은 70%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구청이 주최 측의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이런 충돌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면이 큽니다. 인천과 대구에서는 경찰이 참가자 보호와 충돌 방지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적극 나섰던 서울, 부산의 경우와 대비됩니다. 기본권, 집회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의 편견, 갈등 조정과 관리에 소극적인 공권력이 여전한 상황. 퀴어 축제는 내년 20번째 성년을 맞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냉전 시절 옛 소련과 군비 경쟁의 마침표를 찍는 의미로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 개발 등 먼저 조약을 위반했다며 군비 증강 중인 중국과 함께 묶어 겨냥한 건데요. 군비 경쟁에 따른 신냉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1987년 미국과 소련이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 생산과 배치를 금지하고 있어 군비 경쟁을 끝낸 대표적 조약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냉전 종식의 첫걸음으로 평가되는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ussia has violated the agreement. They've been violating it for many years. 실제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나토 등 국제사회도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이 조약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하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탈퇴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중간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미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미국 내 반러시아 정서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함께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But if Russia's doing it and if China's doing it and we're adhering to the agreement, that's unacceptable. 조약 가입국이 아닌 중국은 그동안 제약 없이 미사일 개발을 해왔는데 미국이 사실상 맞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무역에 이어 군비 문제도 정면 승부를 선택한 셈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의 조약 파기가 군비 경쟁과 신냉전을 촉발할 것이란 점입니다. 러시아는 협박을 통해 양보를 끌어내려는 매우 위험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란 핵협정 탈퇴나 무역 전쟁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게 지르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트럼프식 힘의 외교가 이번엔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장례식장에서 60여 구의 영아와 태아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이 엽기적인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도심의 한 장례식장. 현지 시각 19일 밤 이곳에서 63구의 영유아와 태아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 36구는 박스에서 27구는 냉동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또 다른 디트로이트 장례식장에서 11구의 영유아와 태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We're going to uncover the truth. This is deeply disturbing. 충격적인 사건은 한 어머니의 고소로 드러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소장에서 2014년 출산 직후 아이가 죽었고 시신은 디트로이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장례식장은 시신을 수습해 매장했다고 유족에게 통보했지만 모두 거짓이라는 게 어머니의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은 병원과 보험당국에 장례 비용까지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 같은 수법으로 시신 밀거래를 한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I haven't got no death certificate. I want to see where my baby was buried at. 디트로이트 경찰은 장례식장 측이 영유아와 태아의 시신을 밀거래해 왔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 보관했는지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례식장에도 시신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우리 땅 독도의 주민인 78살 김성도 씨가 지난 9월부터 지병으로 투병해오다 오늘 오전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과거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 씨는 오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독도에 거주하며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김 씨가 숨지면서 독도 주민은 고인의 아내인 김신열 씨만 남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오늘 80만 명을 돌파해 청원 개시 후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여객 열차가 탈선한 뒤 일부 객차가 전복되면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들은 기관사의 증언을 토대로 선로에 정체불명의 물건이 있는 상황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탈선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종로 개동은 7, 80년대 모습을 간직해 독특한 분위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광 코스로 최근 유명해졌죠. 유명세로 동네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삶의 터전을 닫고 사는 개동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